필수라고 하는 연금저축이 뭔지, 세액공제는 정말 유리한 혜택인지, 또 주의할 점은 없는지, 어디서 준비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쉽고 정확하게 싹 정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같은 조건이라도 안전하게 연금 2배 이상 받게 만드는 수석보좌관 안우승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투자나 사업이 잘 되면 자연스레 노후도 해결될 거라고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모두가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람 일이라는 게 아무도 모르잖아요. 또 당장 해결하고 고민할 게 태산이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 준비는 반드시 잘 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진짜 100살까지 살아야 해요. 반강제 100세 시대인 거죠. 근데 다년 동안 현장에서 종합연금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리면서 봤을 때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벌써 몇 년째 OECD 노인빈곤율 1위가 우리나라인데 진짜 머지않아 큰일이 생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필수라고 하는 연금저축이 뭔지, 세액공제는 정말 유리한 혜택인지, 또 주의할 점은 없는지, 어디서 준비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쉽고 정확하게 싹 정리해드릴게요. 시중에는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이 되게 많죠. 그중 세제 혜택을 갖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을 연금저축이라고 합니다. 명칭에서 연상되듯이 그저 노후에 쓸 연금을 저축한다는 추상적인 개념만은 아닌데요. 해당 여부는 상품명에 연금저축이라는 네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변액연금 이런 건 연금저축 상품이 아닌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가입했다면 연금저축보험, 은행에서 했다면 연금저축신탁, 증권사는 연금저축펀드, 금융 3사 중 어디에서 가입했냐에 따라 명칭이 다른 거고요. 모두 연금저축 상품으로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동일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유리한 곳을 따져봐야 할 거잖아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중요한 건 일단 연금저축 계좌를 가지고 있냐 없냐 이겁니다.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강조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연금저축 계좌에 1년 동안 낼 수 있는 한도는 총 1,800만 원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계좌에 낸 돈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합산 집계되고요. 이 중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요. 연말정산을 해서 400만 원의 16.5%를 돌려받는 혜택입니다. 연봉이 5,500만 원이 넘는 사람들은 이 비율이 13.2%로 내려가 공제액이 조금 줄고요. 연봉이 1억이 넘으면 조금 더 줄어듭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작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큰 거죠. 여하튼 세제 혜택을 받는 한도,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그 한도를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하셔야 하는데요. 좋은 소식이 하나 있죠. 최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서 현재 400만 원인 세제 혜택 한도가 내년부터는 60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고 해서요. 600만 원의 16.5%, 99만 원, 거의 100만 원가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금저축을 잘 활용해야 하는 이유가 더 커진 거죠. 이 혜택이 큰 건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신데요. 따져보면 16.5%, 13.2% 세제 혜택은 고민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그냥 해야 될 수준의 혜택입니다. 남을 위해서도 아니고 순전히 내 노후를 위해 연 400만 원씩 모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을 해서 세액공제 한도에 해당하는 납입액 곱하기 공제율만큼의 금액을 돌려주는 거니까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낸 돈은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게 운용됩니다. 근데 그 돈이 아무 곳에도 투자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수익이나 손실을 논외로 보더라도요. 원래는 내야 할 세금을 합법적으로 안 내게 된 건 매년 16.5%만큼의 수익률을 손쉽게 얻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과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연금저축이 거의 유일한 수준인데요. 국가나 회사 차원에서 준비해주는 연금으로 노후 보장이 안 되니까 이렇게 엄청난 혜택을 줘서라도 개인이 연금을 준비하도록 독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쌓인 연금 재원은 만 55세 이후 원하는 시점에 정률, 정액 지급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5년 이상 경과했고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나눠 받으신다면 연금소득세로 저율과세됩니다. 60대까지는 5.5%, 70대는 4.4%, 80세 이후로는 3.3%. 다만 놓치기 쉽고 유의하실 포인트가 있는데요. 뭐냐면 돈을 내면 연금저축 계좌 내에서 그 돈이 운용될 거고 그럼 이자가 발생하겠죠. 일반적이라면 이자 소득세를 내야 할 텐데 이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그걸 내지 않습니다. 이런 이자도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거니까 그때 연금소득세로 내게 해주죠. 그러면 연금을 받을 때까지 꽤 긴 기간 동안 15.4%를 안 떼다가 연금으로 탈 때 3에서 5% 정도만 떼고 수령하게 되니까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자소득세 15.4%는 불어난 이자에 대해서만 떼는 거고요. 연금소득세는 납입하고 굴려서 쌓인 적립금, 연금재원 전체에 대해서 3에서 5%를 떼거든요. 둘 중 어느 쪽이 클지는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라도 누군가 한쪽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주장한다면 이 영상을 본 여러분들은 속으시면 안 되는 거죠. 확실한 것은 우선 지금 내가 얻는 세액공제 혜택이 고민 없이 해야 할 수준이고요. 당장 내야 될 세금을 밀어주는 과세이한 혜택까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연금저축을 선택할 이유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만약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단순히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만 뱉어내는 게 아니고요. 계좌 총액의 16.5%만큼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립니다. 1억을 모은 계좌가 있다면 1650만원 세금 떼고 8350만원만 찾을 수 있는 거죠. 방금 전 낮은 세율은 어디 가고 16.5%.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건데요. 결국은 연금저축 계좌에 차곡차곡 모아서 목돈으로 쓰려고 하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55세 이후에 가져갈 자신이 없는 자금은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당장 세제 혜택 조금 받으려다가 세금 더 내게 될 게 분명하거든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제약이 없다면 잠시 납입을 멈출 수 있고요. 또 정말 어쩔 수 없이 급전이 필요한 거라면 연금 지원을 담보로 한 60%까지 대출을 받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 인출도 가능하니까요. 반드시 해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방법을 최대한 찾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금액이 꽤 쌓였는데 이걸 해지하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말씀드렸듯이 금융기관 어느 곳을 선택하셔도 연금저축계좌의 세제 혜택은 동일하고요. 55세가 넘어서 연금을 타야 한다는 점, 5년은 유지하고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나눠받아야 저율과세한다는 요건까지 똑같습니다. 차이는 낸 돈이 어떻게 굴러가냐는 거죠. 은행과 보험사는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는 예금금리와 공시율로 각각 운용되고요. 증권사는 펀드 수익률, 개인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냐에 따라 운용성과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하튼 과거에는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연금저축 보험과 신탁을 많이 가입하셨는데요. 최근에는 여러 차례 금리가 인상됐음에도 여전히 낮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통계만 봐도 약 3에서 5년 전부터는 연금저축 펀드로 많이 준비하는 추세입니다. 이래저래 물가도 이기지 못하는 방법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자본시장의 흐름에 맡기겠다는 거죠. 사실 유불리를 따져 힘들게 연금저축 펀드를 만들어도요. 어떤 펀드를 담아야 할지 다시 고민과 선택의 늪에 빠지게 되는데요. 다행히 연금저축 계좌라고 해서 우리가 경험해본 일반적인 증권사 계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펀드가 오픈되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장기적으로 수익이 잘 날 수 있는 좋은 펀드를 골라 담으시면 됩니다. ETF나 TDF 등 이미 고르신 펀드가 있다면 분산해서 잘 담으시고요. 아직 잘 모르겠는 분들은 우선 MMF라는 펀드를 담고서 시작부터 하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세제 혜택을 놓치기 전에 연금저축 계좌로 돈을 넣고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MMF는 사실상 현금으로 이루어진 펀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펀드가 은행 예금금리 정도는 나오거든요. 우선은 이걸 담아 가져가고 공부하셔서요. 투자 성향과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맞는 펀드로 바꾸시면 됩니다. 아마 이미 연금저축을 가입해서 몇십 년째 은행이나 보험에 붙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께 증권사로 새로 가입하셔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닌 건 잘 아시죠? 또 증권사가 좋아 보인다고 한들 절대로 섣부르게 해지하셔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설명드렸듯 세제 혜택 그 이상을 뱉어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연금저축 이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계좌를 이전함에 있어서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에 대한 불이익 전혀 없고요. 돈만 쏙 빼서 증권사에서 보험사, 은행에서 증권사 이렇게 원하는 금융기관으로 옮기는 거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되도록 유리한 증권사의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한다. 그 다음 이 계좌에 매달 34만원을 넣든 한 번에 400만원을 넣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 한도만큼 채운다. 그러면 연말정산을 해서 그 혜택으로 매년 66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매년 납입한 금액은 꽤나 큰 연금 지원이 됐을 텐데 이걸 55세 이후로 개시 시점을 정해 수령한다. 단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나눠받으셔야만 세제 혜택이 유효한 점, 그리고 세액공제 받으며 돈을 모아 중간에 떼서 쓰려고 한다면 연금저축은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꼭 명심하자. 여기까지 연금저축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요. 내년부터 세제 혜택이 더 커지는 만큼 한 분이라도 더 개설하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잘못 활용된 사례나 연금저축과 IRP를 나눠서 해야 좋은 이유 등 이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잘 알고 계시면 정말 유용하거든요. 연금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편하게 연락 주시면 쉽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